또 추운 겨울 잘 보내야 될 건데. 자, 교재 487페이지에 98번. 그림 오랜만에 보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뭐였죠? 한쪽이 막혀 있어요. 한쪽이 막혀 있어갖고 어떡합니까?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죠. 이걸 우리가 스택이라는 형태로 표현했었고요. 기본 구조를 따지면 어떻게 한다? L, I, F 구조를 가진다 그랬어. 이 뜻이 뭐죠? Last in, first out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C부터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Q죠. 이쪽으로 삽입, 이쪽으로 삭제가 된다 그랬어요. 한쪽에서 삽입, 삭제, 반대쪽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FIFO라는 형태로 설명하는 P4라는 형태로 우리가 Q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주면 A부터 먼저 차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Q 형태로 설명하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다? 링크드 리스트라 그래요. 링크드 리스트라는 단어 설명에서 연결 구조 형태로서 포인트를 통해서 연결 형태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우리가 트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이 존재하냐는 뭐다? 그래프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의 기본 용어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98번에서 1번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호출되는 후입 선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고요. 2번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구조를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드에 표현되는 각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선형 연결이 된 거죠. 얘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의 연결 구조라고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를 갖고 있죠.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트리란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용에서 네 가지의 자료 구조 형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름들을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문제 바꿀까요?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래서 자료 구조 형태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몇 번 찍을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스택에 대한 용어 설명한 건 답은 1번이 되는데 문제를 바꾸자는 거죠. 자료 구조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럼 누가 돼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줄로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선형 구조라는 형태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줄이 도저히 안 나오잖아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비선형, 종류 두 개, 트리와 그래프가 비선형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자료 구조의 종류가 다른 게 뭐냐 그러게 되면 답은 4번이 되지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료 구조 종류에 대한 거에 용어로 그냥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 문제 생략 답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101번 문제 봅니다. 지금부터 보면 뒤에 문제는 좀 생략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 풀고 넘어가는 거는 앞에 나왔거나 크게 비중 없는 문제들이니까 이제 처음 보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많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101번 용어 문제예요.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기업의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의 시계열적 축적과 통합 목표라는 기술의 구조적 통합 환경이라 그래요. 요 이름 기억하세요. 이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용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의 답으로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모아둔 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 쓰겠다. 요건 이름으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0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윈도우 XP에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아까 파일 시스템 잠깐 용어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크 저장할 때 이름을, 내용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해요? 이 자료의 위치를 기억한다 그랬죠?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FAT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윈도우가 만들어졌을 때 썼던 파일 그 구조가 FAT를 썼고요. 이게 점점 확장돼서 FAT16, FAT32 이렇게 나가요.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윈도우의 파일 확장 구조는 대부분 뭐 쓰냐? FAT32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윈도우 7 버전에 쓰는 방식이 뭐냐? 거기 적어놓은 글자죠. NTFS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이제 파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설명하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요거는 파일 인식을 최대 4기가 단위까지 형태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건 이제 윈도우 XP상에서 그 이상, 얘는 이하만 인식되고 4기가 이상의 자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NTFS 형태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윈도우에 사용되는 방식 중에서 윈도우 7 이전이죠. 이전 윈도우 XP나 이때 쓰는 거 이제 윈도우 FAT32 방식을 쓴다라면 NTFS가 XP상에 쓰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시는데 이게 뭘로 이해하냐 그러면요. 그 파일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 예가 뭐냐 그러면 영화를 하나 다운받았어요. 근데 그 영화의 크기가 얼마냐면 3점 몇 기가예요. 그러면 USB에 담을 수 있냐? 못 담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나중에 요즘 USB 용량이 커졌잖아요. 8기가 뭐 4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충분히 용량이 가능한데 내가 쓰고자 하는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USB에 자료가 안 들어가요. 그 안 들은 이유가 뭐냐? USB는 이 방법으로 저장되거든요. 그럼 최대 2기가 이상 넘어가는 자료를 저장을 못해, 인식을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하죠? 압축해서 분할하거나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했던 파일 저장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32가 제가 알기로는 4기가가 돼 있는데 그 이상 데이터는 저장을 못해요. 2기가까지는 USB에 저장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데이터는 저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윈도우 7 같은 경우 야를 써요. 윈도우 7을 쓰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저장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러려고 저희가 그 XP는 그게 안 되죠. XP는 안 되고 윈도우 7에서는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USB에 저장 안 되니까 4기가, 8기가짜리를 윈도우 7에 가고 야로 바꾼 거예요. NTF 파일 확장 디렉터로. 그러니까 윈도우 USB가 고장나고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일 처리 방법에 따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큰 거 작은 거에 나누기 때문에 요기를 기종을 쓰게 되면 4기가 이하 자료 정도 담을 수 있지만 그 이상 큰 걸 못 담는다는 거 보시는 거고 그보다 더 큰 데이터 처리 가능한 게 누구다? NTFS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그 점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FAT, FA30보다 강력하죠. 그냥 그 뒤에 개발된 거니까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엔 엑셀제를 유지하고 제한된 계정을 지원하려면 NTF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FAT나 32보다 훨씬 더 많은 용의 파일 적합한 형태를 NTFS라는 단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태의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4번 FAT 파일 시스템을 쓰는 윈도우 98과 ME와 다중 부팅을 하거나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냐? 안 돼요. 크게 다르기 때문에 FAT는 안 되는 거죠. FAT는 안 되기 때문에 4번 틀린 거 4번이 된다는 점. FAT는 그 이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훨씬 호응이 안 되고 XP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윈도우 95 같은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단어 나왔으니까 있다란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105번 문제 볼까요? 아까 우리 단어 기억나세요? 부팅하면 떠오르는 글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거죠. 포스트가 전원 관련 형태가 됐었고요. 하나 더 들은 게 롬바이오스라는 용어 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출력 부팅과 관련 형태가 되거든요. 적어놓은 겁니다. 전원 켜는 순간부터 윈도우가 시작되게 부팅 과정을 역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겠어요? 램에 담겨 있을까요? 롬에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롬에 담겨 있어야 돼요. 왜? 램은 파워 끄면 데이터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롬바이오스라는 용어 쓴 거예요. 롬에 이런 부팅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걸 보시고 회사에 따라 제 밑에 보시게 되면 어워드, 아미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가 들어간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이오스라는 용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저장돼요? 연구 기록되는 장치인 롬에 기록이 된다 해서 롬바이오스라는 용어 쓴 거였으니까 그거는 기억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106번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지향 언어 전에가 구조화 기법이에요. 구조적 언어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은닉, 캡슐화 형태가 될 거고요. 상속, 자료 추상화는 전부 다 뭐냐? 객체지향에 쓰이는 형태라면 구조화 기법은 당연히 뭘까요? 구조적 언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2번이 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전에 개발된 방법이 구조적 기법이 되고 아까 말했죠. 구조적 기법에 쓰는 제어 구조가 3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진 객체지향이 이제 은닉이나 정본 이런 것들이 포함되시는 거니까 구분하시면 연결은 쉬워지는 거니까 답은 일단 2번이 선택되는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앞에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래픽을 나타낼 거야. 그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거든요. 뭐가 있냐면 비트맵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 방식으로 나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해 그림을 표현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비트맵 방식이 우리가 쓴 일반적인 그림 파일이에요. BMP나 JPG나 GIF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전부 다 뭘로 표현하냐? 점 찍어서 표현을 해요. 아까 말한 점, 화소, 픽셀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용량이 크고 고화질의 그림을 표현할 때 좋은 방법이에요. 그에 반해서 벡터 방식은 점 찍어 표현하는 선을 그려요.
직선과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식을 우리가 벡터 방식이라는 용어 설명하는데, 이때 벡터 방식의 대표적 확장자가 WMF 같은 파일이 대표적인 벡터 방식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형 그리거나 도면 그릴 때 주로 쓰는 방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일단 얘가 용량이 크고 용량이 적다는 거. 그냥 점 찍어서 많이 표현하니까 고용량의 고화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벡터 방식이라면, 저용량 저화질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벡터, 비트맵과 벡터가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런 점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깨지는 걸 뭐라 부르냐?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점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실제는 선분인데 이 선분을 확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단위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점점점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걔를 우리가 비트맵 방식의 특징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현상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냐에 따라서 비트맵과 벡터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 두 가지.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그래픽 표현 방법 두 가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서 옳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4번으로서 비트맵 방식을 확대하며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벡터는 그게 발생하지 않겠죠. 그 점을 설명하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확인하시고, 지금 두 가지 비트맵과 벡터의 차이점 정도 확인하시고요. 확장자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벡터 방식 확장자가 뭐다? WMF라는 확장자를 씁니다. 그렇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셔가지고요. 110번 문제 아까 또 나왔었죠. 비밀키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네요. 110번에 비밀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었잖아요. 비밀키는 단일키 방식을 쓴다면 공개키가 이중키 방식을 쓰는 거니까 아닌 거는 4번으로 선택되시더라.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111번. 다음을 설명하는 프로토콜이 어떤 것이냐 물어봐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접속형 통신 제공하고요. 메시지가 분실되거나 송신된 순서와 서로 다른 순서로 수신될 수가 있고요. OSI 참조 모델의 트랜스포트 계층에 속한대요. 아까 잠깐 봤었어요. ARP, RARP, ICMP는 IP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TCP하고 UDP가 어디에 포함된다? 넷트랜스포트, 전송 계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차이점이 뭐냐? 3번의 UDP는 오류 수정 기능이 없어요. 보내는데 목적을 가지는 거고, TCP는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건 누구냐? UDP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더라. 일단 두 개 다 언제 쓰냐? 전송 계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란 점. 차이점은 UDP는 전송 제어 기능이, 에러 제어 기능이 없다는 점으로 그냥 보내는 거에 목적을 가지는 걸로 보시면서 단어 두 개 있다라는 거 보도록 합니다. 112번 XML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리가 먼 게 뭐냐 물어봤어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사용자 정의에서 태그를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X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답은 4번이에요. 확장성 생성 언어의 뜻으로 기존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비구조화 문서를 기술하는, 아니고 구조화 문서를 기술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 규격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답을 4번으로 보시면서 XML의 특징 같은 것도 기억하도록 합니다. 114번 가볼까요? 몇 번일까요? 114번에 틀린 거. 뭐겠어요? 이게 참 치사하게 내놓은 거죠. 휘발이에요, 비휘발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비휘발성 메모리면 사람 머리 터져요. 우리가 뭐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까먹으니까 살아가는 것처럼 캐시 메모리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꺼버리면 다 날아가는 램이니까 뭐다? 휘발성 메모리거든요. 1번 바로 틀린 거죠. 비휘발이 아니라 뭐다? 휘발성 메모리 형태를 가져주는 거니까 답은 1번 틀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캐시 메모리 효율성은 적중률로 나타낼 수 있어요. CPU가 캐시에 가서 물건을 바로 찾는 걸 히트라 그러거든요. 히트율이 높을수록 처리가 좋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히트라는 글자와 관련된 거는 딱 캐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데이터를 찾은 건 캐시, 못 찾은 거는 미스란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캐시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거니까요. 참고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17번 문제 볼까요? 옆 페이지에 우리 쿠키란 말 많이 들어봤었죠? 쿠키가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료를 갖다가 네이버에 접속을 했잖아요. 네이버에 접속했다가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어떻게 돼 있어요? 로그인돼 있잖아요. 그럼 접속 정보가 기록돼 있어야 돼요.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다? 쿠키라 불러. 답은 3번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며 인터넷 접속 시 매번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로그인되게. 아까 접속해놨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쿠키란 형태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이름들 잘 구분하도록 하고요. 나번 보이세요? 나번.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복사해놓은 사이트예요. 이걸 우리가 뭐다? 미러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용어도 하나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쿠키에 대한 내용 설명이니까요. 답은 3번으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119번) 문제 볼게요. 링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봐요. 1번이 뭐죠? 모든 단말 장치가 중앙 노드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성형 구조를 나타낼 거고요. 2번은 회선 양 끝에 필요하다 이 말이니까 또 버스형 형태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 쓰는 방식이니까 뭐다? 망형, 그물형, 메시형이라는 단어 쓸 거고요. 그럼 답은 4번이죠. 근거리 통신망의 주로 선택해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방법을 링형 구조라는 단어 쓰는 거니까 4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번 문제도 한 번씩 보셔야 되겠어요. TCP/IP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뭐냐? IP는 유일한 주소를 나타내며 네트워크와 호스트 수로 구성되고요. 32비트 주소로 8비트 점으로 구분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의 네트워크 호스트를 구분하게 사용되어지면서 IP 수신인에게 허용되는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가 속한 네트워크가 어디 있냐를 확인하는 거 맞는 표현이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될 거고요. 4번의 DNS 서버는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하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다고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뭐가 잘못됐어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숫자 형태로 된 게 도메인 네임이 아니죠. 문자로 된 게 도메인 네임이고 걔를 뭐로 바꾸는 거야? IP로 바꾸는 거니까 읽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아닌 글자로 된 게 도메인 네임이니까 4번 틀린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123번 라우터가 뭐라 그랬어요? 라우터가 경로죠. 길 찾아주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1번이죠. 경로 설정에 이용되는 통신장치를 우리가 라우터라는 용어로 쓰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이 뭐라고요? 증폭이죠. 증폭이니까 뭐다? 리피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고요. 3번과 4번이 이중간 연결을 담당할 수 있고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게이트웨이라는 장비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기본 용어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르륵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갖고 127번으로 갑니다. 레지스터란 단어가 아까 나왔었죠. 레지스터가 뭐라 그랬어요? CPU 내부에 있는 기억 장치를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 장치 중에 제일 빠른 장치가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메모리 중에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플립플랍이라는 장치로 만들어진 거 맞고요. 이 플립플랍은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 소자를 우리가 플립플랍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CPU 내부에 처리할 내용이나 명령어, 연산 결과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다? 그래서 말하는 레지스터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네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내용을 펌웨어라고 부르냐? 아니고요.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간에 결합한 형태거든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선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라는 단어 기억합니다. 플립플랍이라는 장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잘 식별해서 보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9번. 아까 우리 바이오스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오스가 부팅이죠. 부팅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걸 우리가 바이오스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바로 2번인 거 보이세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됐다고 했어요? 롬이라는 장치에 저장돼서 파워 누르면 그걸 이용해서 부팅해주는 장비가 되는 거니까 하드가 아닌 롬에 저장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30번 문제입니다.
XP에 레지스트리란 단어가 나와요. 레지스터하고요, 레지스트리는 달라요. 이 레지스트리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에 있는 정보인데요. 거기 정언합니다. 거기 4번인가요? 윈도우를 동작시키고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뭐가 설치되어 있고 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보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레지스트리라는 단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뭐 관리라든가 이런 가격에 사용되는 정보를 우리가 레지스트리라는 용어 설명하는 거니까 2번 적어놨어요. IRQ, ISO, DMA 등 같은 하드웨어 시험과 프로그램 실행 정보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 관리를 하고요. 관련 부분은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거니까 2번, 3번, 4번이 다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1번이 왜 틀렸냐 그러면 편집기 실행은요, 내 컴퓨터의 주소창이 아니라 어디에? 실행창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REGEDIT라는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레지스트리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게 1번이 틀린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틀린 거니까요. 실행창에다 명령을 지정한다는 걸 보시면서 REGEDIT라는 단어 보고요. 요거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나왔었죠. 첫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왔던 거 시스템 정보 부팅하는 거 있었죠. 이런 에디트란 글자가 붙은 자료가 많은 거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구성을 갖다 건드리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에디트는 레지스트를 편집하고 고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 이것도 최근 시험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내용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능이 뭐냐는 거 물어본 적 있었으니까 용어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답은 일단 1번 틀린 거니까 나머지를 더 중점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3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적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엠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정화상 전문가 그룹을 설명합니다. 엠팩1, 엠팩2, 엠팩4, 엠팩7, 엠팩21 등이 주어지고요. 엠팩4는 멀티미디어 전송과 관련된 형태가 돼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로 설명을 하는 거. 그 다음 엠팩7은 ISO 13818로 규격화된 영상 압축 기술로서 디지털 TV, 대화형 TV, DVD 등의 높은 화질과 음질을 필요하는 분야의 압축 기술을 설명을 해요. 맞나요? 아까 엠팩7 뭐라 적어드렸어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칭 중에서 누가 있어요? DVD라는 글자가 나오는 건 누구였다? 엠팩2와 관련된 기술을 보라 그랬죠. 엠팩1은 MP3, 엠팩2는 DVD, 엠팩4는 이동통신, 그리고 엠팩7은 전자상거래 형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만 연결하시면 엠팩 관련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는 거니까 이런 점도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5번 문제. 답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이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니까 눈에 띈다고 2번 체크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2번 체크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2번 딱 체크한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D램이라는 글자가 바로 틀렸으니까. 근데 문제를 보면 뭐 돼 있어요? 옳은 거죠. 여기에 인생이 달려있죠.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걸 물어본 거니까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바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유도되는 거죠. 바로 확 눈에 들어와버리니까. 그래서 SRAM을 쓰는 장치니까 2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1번이 되지는 거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갖고 139번 문제입니다. 컴파일러가 있었고 인터프리터가 있었어요. 전자에서 나왔던 언어죠. 언어 번역을 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컴파일러는 결과물을 남겨놔요. 그래서 다음번 번역할 때 바로 번역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컴파일러라 표현했으면 인터프리터는 그냥 즉시 바로 번역하는 거죠.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번역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터프리터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두 가지 형태에 있다라는 거. 누가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컴파일러가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번역 즉시 바로 실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터프리터니까 그 점 구분하고, 인터프리터의 대표적인 언어가요, 베이직,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인공지능을 위한 언어가 리스크 같은 게 대표적인 인터프리터를 이용하는 언어가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언어가 되는군요. 언어 종류를 참고로 하나 확인하시면서 두 가지를 비교 설명하는 겁니다. 옳은 거 물어봤어요.
1번이 뭐냐 그러면 전체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각 명령문을 행 단위로 한다. 요게 한 줄씩 한다는 거니까 인터프리터를 설명하는 거고요. 2번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요. 실행형 프로그램을 생성하며 대표적으로 베이직 언어가 있다. 요거는 인터프리터가 맞는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와 비교해서 인터프리터는 뭐 할 수 있다?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번역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거니까 번역 처리가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결과물을 만드냐 만들지 않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 두 개 이름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141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부동소점 연산. 부호, 지수, 가수로 나누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부동소점 연산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방법이죠. 이거. 이런 식의 언어. 이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0.123 곱하기 10의 10승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부호가 양수니까 부호 비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수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수부로 나눠서. 물론 이 자리가 전부 다 뭐로 들어가요? 이진수로 들어가겠죠. 이진수로 들어가서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동소수점 표현이라는 단어 쓴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아주 큰 거나 작은 수 표현에 적합하고요. 부호, 지수, 가수로 나눠 표현을 하고, 부호는 공통이죠.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부동소점 표현이라 표현합니다. 그때 설명이 잘못된 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이거죠. 이걸 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왜 쪼개서 말이냐? 정규, 지수와 가수부로 나누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고정 소수점보다 간단해요. 아니죠. 천재어대요.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잡할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틀린 건 2번 되면서 아주 큰 수나 아주 작은 수 표현에 적합한 방법. 그래서 주로 이제 과학 계산용으로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을 부동소수점이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2번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다른 문제는 뭐 앞에서 다 설명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형태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요. 147번. 아까 우리 나왔었네요. 뭐였어요? 스트리밍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죠? 스트리밍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냥 재생시켜주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스트리밍이라는 단어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으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용어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 선택해서 보도록 하고요. 149번.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래요? 자체 구성 정보를 저장하고요. 편집기를 registry edit 표현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 프로그램 및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팅시만 참조하냐? 아니고요. 수시로 참조해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부팅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참조가 된다는 점으로 답은 4번 틀린 거로 보도록 할게요. 151번은요. 뭐죠? 게이트웨이가 뭐였어요? 게이트웨이란 장치가 설명하는 바는 이종간이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장비로서 변환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로 쓴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1번이 답이 되시는 부분이고요. 증폭하면 뭐라고요? 증폭이란 말이 나오면 리피터라는 용어 쓴다고 그랬고요. 경로 설정하면 라우터가 되는 거고요. 4번이 뭐예요? 문자를 뭐로 바꾼다? IP로 바꾸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DNS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서 몇 번을 보시냐 그러면 154번. POP3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3라고 표현한대요.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다? 메일 받아오는 거죠. 보내는 건 SMTP가 되는 거고 1번을 보시면 사용자 컴퓨터에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니까 메일 전송한단 말이에요. 샌드 메일 프로토콜 보면 되는 거니까 SMTP를 설명하는 거고요. 2번이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내는데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는 서비스 제공한다. 밀어낸다 의미니까 POP3. 답은 2번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3번은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관련 메일은 뭐다? MIM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3개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SMTP, 두 번째가 POP3, 세 번째가 MIME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56번 몇 번일까요? 아까 우리 특징 적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대용량성,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비선형성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3번에 보시면 순차적으로 쳐지는 선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비선형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너나 저거나 결국은 단어는 뭐예요? 아날로그 아니고 디지털이고요. 선형 아니고 비선형이고요. 소용량은 대용량이고요.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특징 관련들이 나왔을 때는 맞춰주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용어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가지고 160번 문제. NTFS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뭐냐? 플로피 못 써요. 2TB보다 큰 볼륨도 가능하고요. 보안과 압축 기능이 추가되어 속도면에 느려진 파일 시스템. 느려지면 쓰겠어요? 아니죠. FAT32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7보다 쓰는 거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형태로 보시는 거니까 아닌 거는 3번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 기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번 맞출 수 있겠네요. 뭘까요? 확실히 아는 건 SMTP 아닌 거 알고 POP3라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1번 보니까 IMAF 인터넷 메시징이라는 단어 써놨으니까 뭐 비슷하겠죠. 그럼 답은 3번에 PPP 전화 접속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PPP하고 이름만 봐두시면 돼요. PPP하고 SLIP 요게 전화 접속을 위한 인터넷 윈도우에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명칭이니까 이거는 전화 접속이란 단어로 보시면 될 겁니다. 164번 문제 봅니다. 통신망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죠. 우리 랜 기억나세요? 로컬이죠. 로컬. 로컬이니까 어디예요? 한 건물에 설치된 통신망을 설명해요. 멀리 가요? 아니에요. 짧은 거리밖에 못 가요. 그래서 고속이면서 오류가 많이 생길 일이 없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낮은 오류율과 고속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 우리가 랜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어요. 바로 답은 틀린 거 1번이겠네요. 높은 에러 발생률이 아니라 매우 낮은 에러 발생률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랜이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그 점 구분하도록 하시고요. 밴 부가가치 통신망, 가치 창출을 위한 통신망을 우리가 밴이라는 용어 쓸 거고 BISDN은 광대역이죠. ISDN을 좀 더 폭넓게 만든 거 우리가 BISDN 단어 쓰는 거니까 그런 명칭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번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나오면 좋겠는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는데 이게 틀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뭐죠? 이 말은 병 걸렸으면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뭐 그거 똑같은 말 다른 게 없잖아요. 4번을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될 예상되는 모든 프로그램 자료를 삭제하는 거는 그냥 싸그리 말고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답은 4번을 보는 거고 의외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허를 찌르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의외로 당연한 걸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문제 잘못 읽어서 푸는 것처럼 이런 것도 문제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는 거죠. 166번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게 뭐냐는 건데 여러 가지 확장자 형태를 많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VI라고 돼 있어요. 윈도우의 표준 멀티미디어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압축 고화질 파일 형식으로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로만 재생이 가능하다. 우리는 문제 풀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만자 들어가면 틀리는 것처럼. 미디어 플레이만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곰플레이에서 모든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제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틀린 게 될 거고요. MPEG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고요. ASF가 아까 말했죠. 스트리밍 기술을 대표적인 확장자를 설명하는 거니까 표현이 될 거고요. 퀵타임 MOV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애플. 애플의 아이폰 있잖아. 아이폰의 동영상 찍은 확장자가 이제 MOV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퀵타임 포 플레이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게 그 애플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폐쇄성이잖아요. 여러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미디어 플레이는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 요게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 되거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니까 나와 있으니까 AVI, MPEG, ASF, MOV 요런 단어의 특징들이 뭔지 정도는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셔가지고 169번 문제 볼까요? 뭘까요? 우리 DMA 아까 기억나세요? 입출력하는 방법의 용어로 설명이 됐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 그래서 CPU 간섭 없이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는 방법을 우리가 DMA라는 용어 설명했거든요. 바로 쉽게 설명이 되네요. 답은 바로 1번이죠. 간섭 없이 DMA 장치를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와 직접 입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DMA라는 용어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70번 컴퓨터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봐요. 칩셋에 대한 설명, 버스에 대한 설명, 포트에 대한 설명,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어요. 아닌 거 몇 번일까요? 여기 계속 이제 언급이 된 글자들이죠. 롬은 어디에 저장된다, 바이오스는 어디에다가요? 롬에 저장돼야지만 이제 부팅 정보를 차라리 읽어올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틀린 거로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자꾸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172번 문제네요. 이것도 답 찾을 수 있겠어요? BMP, GIF, JPG, WMF라는 파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안 가요. 읽으면 답이 나왔어야 돼요. 뭐 굳이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번이죠? 요거 두 개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고 고화질 형태가 가능한 반면 얘는 용량이 적게 표시되는 거니까. 그러면 1번에 BMP를 보시게 되면 윈도우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무손실 압축을 쓰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작냐 아니고 파일 용량이 되게 커요. 실제 BMP로 만들어 보면 되게 용량이 크게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JPG나 CF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되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해서 고해상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냐?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거는 1번이 선택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합니다. 174번 문제 볼까요? 몇 번 틀렸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또 그냥 훅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장 뒤로 넘어간다는 건 잘못 읽으신 거죠. 안 넘어가고 답이 나와야 되죠. 어디 틀렸어요? 뭘까요? 다 맞는데요. 하드에 위치하는 거 아니죠. 어디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메인 메모리에 항상 존재를 해야지만 어떡합니까? 바로바로 주고받지. 이거를 하드에 있으면 불러오다 시간 다 가니까 항상 부팅하면 그거 부팅한다는 게 뭐겠어요? 운영체제를 어디에다가 메모리를 올려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드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 메모리에 항상 상주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틀린 거로 보는 문제야.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주의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어 프로그램 종류 3개 뭐였었어요?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3번에 보시게 되면 제어 프로그램 종류는 3가지가 있더라. 감작대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를 우리가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매치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179번 문제. CISC가 있고 RISC가 있었어요. R은 뭐냐? 줄인 거고요. C는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100개의 명령이 있으면 100개의 명령 하드로 다 만든 게 CISC고 RISC는 자주 쓰는 건 하드로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두드리 뭉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줄이겠다, 다 쓰겠다는 의미로서 2가지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계단 설명이 옳지 않는 게 뭐냐? CISC에 비해서 RISC는 주소 지정 모드와 명령 종류가 적죠. 줄인 거니까. 그 다음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어렵고 처리는 빨라요.
왜? 자주 쓰는 거 위주로만 정리해놨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속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CISB에서 생산 가격이 비쌀까요? 아니죠. 100개 칩 만들 걸 얘는 10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비용은 절감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아닌 거는 3번 되지는 거죠. 이것도 두 개 비교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C는 10개를 쉽게 말하면 100개를 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자주 쓰는 10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 비용 따지는 거니까 용어도 자체 잘 구분합니다. 180번 문제 다 찾아보시겠어요? USB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죠? 두 개만 이야기 드렸어요. USB가 무슨 장치다? 범용 직렬 장치라는 거하고 127개 연결이 가능하네요라는 것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답은 나와요. 3번에 보시면 범용 병렬 장치가 아니라 뭐다? 직렬 장치라는 용어로 쓰는 거니까 내면은 딴 거 낼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범용 직렬 장치를 우리가 USB라는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도록 합니다. 185번 문제로 볼게요. TCP/IP 응용 계층 서비스에 대한 형태입니다. 프로토콜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들었던 건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그 4계층에 쓰는 프로토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TCP하고 UDP를 쓴다 그랬잖아요. 3계층에 쓰는 게 IP가 되고요. 그 다음에 ARP, RARP, ICMP 이런 것들이 3계층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쓰는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이 다 나와요. SMTP부터 시작해서 POP 우리 썼던 다 것들이 전부 응용 계층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정리하시면 나머지 프로토콜 정리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용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텔넷, FTP, SMTP는 전부 다 사용자가 쓰는 서비스잖아요. 그럼 답은 4번에 보시면 ICMP가 뭐다? 응용 계층이 아닌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된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 4계층은 TCP, UD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계층은 요 네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 이런 걸 정도만 보시는 거죠. 답은 4번으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용어 자체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186번 자바 언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라 적어놨네요. 플랫폼 독립적 프로그램 언어로 불리는 이유로 옳은 거는 3번으로 보세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래요. 어떻게요까지는 몰라도요. 그냥 이렇게만 문제만 볼 거예요. 자바가 독립적 플랫폼 독립 언어가 된 이유가 가상 바이트 머신을 쓰기 때문입니다. 라는 걸로만 문제 용어로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88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얘기 들은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거예요. 엠팩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봤으니까. 엠팩2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엠팩1이 엠팩3, 그 다음에 VHS, 그 다음에 엠팩2가 DVD에 사용되어지는 기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답은 4번에 보시면 엠팩2의 저장 매체에 VHS, 테이프 수준의 동영상과 음량을 압축 저장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엠팩1이 그 역할을 하지 엠팩2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엠팩2는 DVD 수준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된다. 거의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대다수가 뭐겠어요? 그 각각의 종류와 역할에 대한 걸 많이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잘 확인 부탁을 드릴 거고요. 189번은 저도 처음 보는 영어예요. 램의 내부 기억 장치로부터 프린터 등의 외부 기억 장치로 기억된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출력해 주는 걸 우리가 램 덤프라고 이야기한대요. 뭐 이거는 저도 방법은 없어. 나오면 저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그냥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는 기억하세요. 비절차적이죠. 절차적 언어가 아닌 비절차적 개발 언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재사용성을 쓸 수 있고요. 상속, 은폐, 다형, 캡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비절차적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스몰토크, 씨뿔뿔, 자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란 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요. 193번. 더미 허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허브 아세요? 허브? 허브라는 개념은 그냥 쉽게 우리가 말하는 집에서는 공유기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더미 허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게 뭐냐고 돼 있는데요. 답은 3번이라고 본대요. 3번을 보는 거니까 그냥 용어로만 한번 보세요. 보고 일단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197번. ms config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 config라는 명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부팅 정보나 서비스나 시작 프로그램을 정리할 수 있지만 어디도 종료 프로그램 볼 수 있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종료하면 컴퓨터 꺼지는데 뭐 언제 종료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용어로서 ms config를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볼 수 있는 메뉴가 아닌 거는 종료와는 관계없고요. 아래 적어놨습니다.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부트, 시스템 하나의 위나인 이런 것들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98번 펌웨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고 있네요. 뭘까요? 아까도 나왔었죠 이거. 뭐죠? 답은 3번이겠죠. 램에 저장돼서는 안 되죠. 항상 날아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롬에다가 저장한다는 말로 설명이 되시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6장의 앞에 나오는 멀티미디어 내용 솔직히 별로 없기 때문에 책 내용 보진 않았고요. 문제 위주로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가 한두 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과목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윈도우의 기본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개, 두 개는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문제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기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이제 엑셀이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좀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개 정도 나오고요. 엑셀이 또 한 번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내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기 때문에 적어 놓으면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명령 같은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상에 보시면 기출문제 중 3회가 있는데 3회마다 이제 약간씩 이제 문제가 약간 업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범위를 달리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해서 약간의 고급 기능까지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거는 오늘 기초적인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C 언어하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한 형태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525페이지에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 부분에 대한 거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이론적 내용이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 앞에서 한 번씩 이야기 됐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 본다라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뭐 나오겠다? 저급 언어로 나누고 고급 언어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때 저급 언어 적어놨네요. 저급 언어는 컴퓨터 개발 초기에 사용됐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주로 시스템 프로그램에 쓰는 형태로서 하드웨어 지향의 기계 중심 언어로서 줄쳐둘게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급 언어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급 언어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 언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고요. 그래서 밑에 기계어 적어놨네요. 말 그대로 기계어예요. 0과 1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람은 아주 곤란해요.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기계어란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 그래서 말 그대로죠. 0과 1로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가 기계어란 단어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크게 두 가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하나의 내용으로 보시고요. 저급 언어의 종류는 두 개 있어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가 주어져요.
그래서 기계어는 시험 문제를 못 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기계어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기계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뭘까요? 저거 번호는 속도는 빨라요. 기계가 바로 이해를 하니까 속도는 빠른 반면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기계 종속이에요. 이 기계에 맞는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 종속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야는 다른 말을 썼죠. 호환성이 떨어져요. 즉 다른 기계에 못 써요. 요 기계밖에 쓰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저거 번호다. 저거 번호의 특징은 속도는 빠르지만 호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저그 번호입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그 번호의 종류 중에서 기계어는 말 그대로 0과 1의 언어를 써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나마 사람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한 게 두 번째 말하는 어셈블리어란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 않아도 되게 복잡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언급이 되냐 그러면 이런 명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셈블리어의 명령이죠. 푸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푸시. 얘는 이렇게 명령을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게 이제 푸시가 뭐죠? 스택이죠. 스택에 사용되는 명령이거든요. 스택에 사용되는 명령이니까 푸시 A니까 어디에다가 스택에다 뭐 집어넣자? A라는 값을 집어넣고 푸시니까 B라는 값을 집어넣고 이 말이죠. 그러면 A, B를 집어넣고 나니까 그 다음 뭐 하래요? add 하래요. add란 명령은 뭐 한다? 더해야 되겠죠. 더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스택에서 두 개를 빼내는 거야. 빼내니까 누구다? A, B가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하자. 이런 식의 약속된 이런 기호를 적어서 만드는 표현 방법을 이제 우리가 뭐다? 어셈블리 언어라 표현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될 걸.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어야 되는 게 어셈블리 언어예요. 그냥 당연히 기계는 좋겠지만 사람한테는 만들기 힘든 언어 형태를 우리가 어셈블리라 표현을 하고 요게 가끔 요런 코드 자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형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예를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요런 형태를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형태로 보시면서 사용자보다는 기계 중심의 처리 언어를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라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계하고 어셈블리에 대한 단어 적어놨는데 뭐 다 필요 없고요. 이건 보시면 돼요. 저거 번호니까 뭐다? 속도는 빨라요. 하지만 단점이 되는 게 뭐다? 호환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종류, 기계하고 어셈블리어가 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도 뭘 하셔야 돼요? 맨 기계어로도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한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걸 특징으로 보시면서 이게 저급 언어입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죠. 우리가 쓰기 쉬운 형태의 언어를 우리가 뭐다? 고급 언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이 고급 언어는 고급 언어에 작성된 프로그램은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적어드린 거죠. 오늘 한번 간단히 적어볼 겁니다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여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는 거야. 대충 해석되겠어요? 요래 적어놓으니까 이게 뜻하는 바가 포가 뭐죠? 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들이 보면 정지상태인 줄 알겠어요. 뭐죠? 뭐만은 동안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그럼 해석하면 뭐죠? i가 0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일식 증가하는 명령이에요. 일식 증가하라. 그러면서 뭐 하겠다? 요걸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로 우리를 이제 고급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누구는 야는 못 알아먹거든요. 그럼 야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바꿔줘야 되죠. 이런 바꾸는 걸 아까 말했던 뭐다? 언어 번역이라 표현을 하고 이거의 결과물을 남겨두는 게 누구예요? 컴파일러라 표현을 하고 결과물 남기지 않고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하는 형태로 우리가 인터프리트라는 단어 설명이 된다. 이게 이제 언어 번역이라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의 특징은 뭐였어요?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왜? 발이 가는 게 아니라 뭐냐? 번역 과정을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죠? 반대죠. 호환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계에 맞게 번역하면 되고 저기에 맞게 번역하면 되니까 각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반대 형태 개념을 가지는 거니까 호환성은 오히려 얘가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급과 고급의 두 가지 차이점 정도는 식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 안에는 이제 종류가 많아요. 절차적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가 있고 우리 앞에 문제 풀 때 몇 번씩 나왔었잖아요. 뭐 자바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온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너무 말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절차적 지향 언어라는 게 있다라면 초기에 쓰는 형태죠.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절차적 형태로 설명이 된다라면 객체 지향이라는 형태가 주어지더라면 객체 지향 언어의 기본 개념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객체가 뭐다, 클래스가 뭐다, 상속이 뭐다, 다양성이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한 번 더 정의하고 있어요. 이건 앞에 우리가 나왔던 소프트웨어 공학에 나왔던 용어들이니까 굳이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해보면 페이지만 많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서 객체, 클래스, 상속, 캡슐, 다형성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된다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굳이 정리하자면 이 정도만 식별하자는 얘기예요. 저급과 고급으로 나눠진다라면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보고 그 외 나머지 형태는 솔직히 다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갑다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굳이 안 보셔도 관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시면 고급 언어의 종류별 특징 글에서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베이직이란 언어, 비주얼 베이직이란 언어, 그 다음에 C 언어 C++, 비주얼 C++, 뭐 포트란, 코블, 파스칼, 자바. 그 중에 들어본 거 앞에 문제 풀 때 뭐 나왔었어요? 자바는 나왔었죠. 자바라는 언어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우리 하나만 기억했었잖아요. 뭐 때문에 했었어요? 가상 머신이 있으니까 뭐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된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자바라는 형태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가전제품에 탑재돼서 하는 형태로 개발되는데 현재는 웹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쓰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3번 적어놨죠.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JVM, 자바 가상 원신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 동일하게 쓸 수 있더라. 플랫폼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도만. 왜?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내요. 거의 나올 일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것들이 언어의 종류로 지정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서요. 여기 있는 거 크게 뭐 다시 보실 만한 건 아니에요. 이런 평이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536페이지에 세 번째죠. C 언어의 주요 함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C라는 언어죠.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C인데 이 C라는 언어를 시험 문제는 적어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해석하면 결과가 뭐 찍히냐 이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항상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기는 아까운 거니까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읽어내고 파악하는 방법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다른 예제를 통해 이야기 드릴 테니까 이런 표현들을 확인하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540페이지 보시면 실제 예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도 영어로 쭉 적혀 있죠. 적혀 있고 이 적혀 있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또는 옆에 보시면 이게 9급의 시험 문제가 나온가 봐요. 국가직에. 9급 전산직에서 나왔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의 시험 문제가 1번처럼 여기 541페이지 있죠. 알수록 영어가 막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해석했을 때 마지막 결과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C 언어를 이용하는 시험 문제 형태가 되는 거야. 이론보다는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는 거의 다 코드를 적어줘요. 그 코드를 해석했을 때 결과가 뭐냐라고 설명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기본 표현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좋은 점은 있죠. 적진 않아죠. 적혀있는 거 뭐 하시면 돼요? 읽어내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명령이 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시 앞에 갑니다. 536페이지에 세 번 C 언어의 주요 함수 형태를 적어놨는데요. 이 C라는 언어는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분도 이 C라는 언어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가장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 C라는 단어가 쓰게 되는데 문법이잖아요. 문법이니까 하나의 약속이 필요해요. 그 약속에 대한 형태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가 반드시 뭐로 출발하냐? 메인 함수로 출발해야 된대요. 즉 우리가 하게 되는 C 언어는 반드시 이렇게 메인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괄로 열고 닫아주고요.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으면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반드시 뭘로 하냐? 메인으로 출발을 해줘야 되고 시작과 끝을 중괄로로 표시함으로써 요 놈이 한 영역입니다. 즉 하나의 명령입니다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시험에 안 내죠. 그냥 기본으로 적어줄 거니까 이렇게 적혀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 문장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int a라고 하나의 문장을 적었으면 문장 끝에 반드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해석 어떻게 하냐? 요까지가 끝이다. 한 줄의 명령이다. 한 단안이 끝났다는 의미로서 종료 문자로서 뭘 쓰냐? 세미콜론 형태를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요게 뭐다 설명을 해주는. 이런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구문을 우리가 주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 이런 기본 형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처를 위한 명령어를 나열하기 위한 형태를 우리가 함수 형태로 C 언어 형태를 쓴다라면 일단 출발은 메인으로 출발해야 되고 열고 닫는 게 필요할 거고요. 요 안에 뭐가 와야 되냐 그러면 하나의 명령이 적어지면 마지막 구분자는 뭐 찍겠다? 세미콜론 찍겠다라는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 함수라고 적어놨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도 출발을 해줘야 되고요. 최소한 메인 함수는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 끝에는 반드시 뭐 적겠다? 중괄로를 적어서 표현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일단 C 언어의 기본 형태가 된다라면 자 3번 적어놨네요. 실수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네 번째 정수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즉 우리 수학 시간에 한 거와 똑같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때 x와 y를 우리가 뭐라 배웠어요? 이걸 이제 변수라 표현하잖아요. 이 역할이 뭐죠? 그렇죠. 뭐 수학 물으면 항상 우리 또 조용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떤 데이터의 임의의 공간 형태를 설명하는 거죠. x라는 임의의 값이 들어오면 거기다 뭐 하겠다? 100을 더해서 뭐에 y에다 주겠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이런 영문자 적응을 우리가 변수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데 컴퓨터는요. 메모리상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걸 변수라 부르고 그 변수의 위치를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데 이 주소가 너무 기니까 in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면 이 변수가 가지는 공간에 이름 붙여준 걸 우리가 변수명이라는 형태로 쓰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하나의 공간을 변수라 정의했으면 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구분이 돼야 돼요. 뭐로 나누냐? 정수 데이터입니까? 실수 데이터입니까? 문자 데이터입니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컴퓨터가 뭐겠어요? 아 숫자다 글자다 판단하는 거니까. 그 말은 이거 다르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다운표 써놨으니까 글자거든요. 글자 다음에 결과 얼마 나오는데? 이래 나와요. 숫자 다음 얼마 나오죠?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자료가 뭡니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표시하는 걸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자료형의 종류가 보통 누구다? 정수, 실수, 문자라는 형태로 많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거기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실수형. 소수점 이하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을 실수형이라 표현을 하고요. 크기와 정밀도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나누는데 세 가지 모두 부호 표현할 수 있고요. 주로 쓰는 형태가 뭐다? 플롯, 더블, 그 다음에 데시말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주로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롯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거나 더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야는 무슨 자료가 들어간다? 실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걸 x라는 형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죠. 플롯 x. 그러면
X라는 방을 만들 건데 이 방은 무슨 데이터가 들어간다고요? 실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점이 찍혀서 데이터를 나타내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변수 선언이라 표현을 하고 선언되기 위해서는 앞에다 내가 원하는 타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 뭐 하겠다? 방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앞에서 이게 나오면 해석을 하시면 되죠. X란 방이 있는데 X란 방은 무슨 자료가 들어간다? 실수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료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 세미콜론 찍어주면 컴퓨터가 뭐 하는 거야? X란 방을 만들고 이 방에는 실수가 들어갑니다로 정의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자료형 정의가 되는 것 중에 하나. 그중에 실수가 지금처럼 플롯이라는 글자를 적으면 실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플롯으로 거의 해결이 다 하니까 플롯이 나오면 실수이라는 점으로 보고요. 나는 아니에요. 정수를 나타내줘야 되겠어요. 정수 데이터만 표현하겠다. 두 번째가 정수형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주로 제일 많이 표현하는 방법이 거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short, int, lo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면 int형을 제일 많이 써요. int가 이제 인테자 개념을 가지면서 실수 형태로 제일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t a, b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방도 만들고 B라는 방도 만들 거예요. 그럼 A와 B방을 만드는데 이 방의 데이터는 뭐만 들어간다? 소수점 아닌 정수 데이터만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하는 자료형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플로트하고 그 다음에 int란 단어가 정수입니다. 실수입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고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A, B, C, D라는 글자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자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걸 써요. 캐릭터 약자인 CHAR. 그럼 CHAR이라는 글자를 적어주면 나는 글자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C 딱 적어주면 C라는 방에는 뭐만 들어간다? 글자 데이터만 들어가게. 그래서 C 언어에서 기억하는 인수 세 가지. 플롯, int, 더블이란 단어를 기억하신다라면 이 세 가지 형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 확보를 시켜주는 거야. 체계가 좀 이게 설명할 게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이 빼놨어요 지금. 근데 상세하게 다 설명하기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충만 적어놨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냥 정의한다라면 요거 해석만 하시면 돼요. 요게 뭐냐 이거죠. 요게 실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정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요게 문자가 들어온 자료입니다라는 거 표시하는 거니까 요런 자료 표현 형태를 일단 세 가지 형태로 기억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define 문하고 include 문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 자체가 나온다 해도 뭐 해석에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정의 미리 사전 정의한다는 의미로서 define과 include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는 거 보고요. 일곱 번째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을 했으면 결과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줘야 돼요. 보이게 하는 문장을 누구냐 그러면 이 printf라는 문장을 써요. 그래서 printf라는 문장을 쓰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 계산된 결과, 즉 함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변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는 형태를 이제 print문이라는 단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printf가 나와 있으면 이걸 찍으라는 이런 의미가 보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적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해석 어떻게 돼요? int니까 뭐 들어가죠? 정수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 거고 이 방에 뭐 주겠다?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의 방을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A는 99니까 뭐 하는 거다? A라는 방에 뭐 주자? 99를 주고 B라는 방에 뭐 주겠다? 2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A라는 방을 만들어서 A방과 B방이 존재하고 이 방에 뭐 집어넣겠다? 99, 2라는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변수를 생성을 시켜주고 그 변수의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하냐? 이렇게 적어줘요. printf 쌍따옴표 찍고요. 이렇게 %d라고 적어줘요. 이 %d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 책에 적어놨어요. 538페이지 적어놨죠. 데이터 형식을 규정하는 서술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d니까 뭐 찍겠다? 숫자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콤마 딱 찍어주고 뭐 적어주냐? 요래 딱 적어줘요.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어주면 해석하는 거죠. A라는 방과 B라는 방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결과를 찍을 건데 뭘로 찍을까요? %D로 찍으세요. D니까 뭐죠? 10진 숫자로 찍으란 얘기예요. 그럼 결과 뭐 찍히게? 101이란 숫자가 나오게 이 말이에요. 요거 해석 되겠어요? 뭐 희한한 언어를 쓰고 있죠. 영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희한한 거 적었는데 이렇게 약속된 문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적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뭐 할까요? 해석한 결과를 찾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A와 B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방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자료와 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D라는 형태가 뭐다? 10진수를 찍겠다 이 말이에요. 찍을 건데 A 플러스 B 한 결과를 그럼 A방의 데이터 99와 B방의 데이터 2를 더한 결과를 찍어주겠다. 찍어준 결과를 정수로 표현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 나오냐? 101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출력에 사용되어지는 형태를 printf란 명령을 쓰는 거고 요게 이제 나오죠. 책에 보시면 적어놨죠? %C라고 적으면 글자가 찍히고요. %D라고 적어주면 10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F 적어놨잖아요. 얘는 뭐 나오냐? 플로트니까 실수가 나오게. 그 말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A, B 더한 값을 뭐로 바꾸란 말이에요? 플러스로 바꾸란 말이죠. 그럼 나온 결과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이제 데이터를 어떤 형으로 찍을 것이냐 그 형과 관련된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쉽게 하시면 돼요. 10진수니까 데시말의 D, 플롯이니까 실수 데이터, 글자니까 뭐 하겠다? C. 5가 옥탈 형태의 8진수가 되고요. 제일 밑에 X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뭐냐? 16진수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유형을 제시해주는 형태가 뭐냐? %D에다 붙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대다수는 이제 %D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이게 10진수를 설명하는 거고 %F를 해주면 실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라는 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뜻은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자료, 요게 적힌 요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찍혀주고 요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뒤에는 변수하고 매치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게 하는 이런 연산 처리를 이제 printf문가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수 형태를 정의하고 변수의 데이터를 담고 데이터를 담아서 연산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연산자죠. 이런 연산자의 종류가 또 여러 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9번 적어놨네요. 연산자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아는 산술 연산이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죠. 더하고 빼고 곱하기가 사칙 연산 그대로 가지는데 처음 보는 게 있네요. % 보이세요? 요 %도 연산자로 보는데 하나 기록하세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에요. 연산 결과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여기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칙 연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 기호가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까먹는 거죠. 뭘 구하냐?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A에 99, B에 2를 줬어요. 주고 물론 이거 다 찍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연산 결과 뭐냐 그러면 뭐 나오겠어요? A와 B를 더한 결과를 표시했으니까 99와 2를 더했으니까 얼마 나오죠? 101의 결과 나올 거고요. 요거는 9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A와 B를 곱하라 그랬죠? A, B 곱하니까 더 정해지죠. 99 두 개가 얼마죠? 198인가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99 나누기 2 하면 얼마? 49.5가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0.5 나올 수 있게요? 아니에요. 뭐 적혀 있으니까 D라고 적혀 있으니까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정수밖에 안 나오니까 지가 알아 솥을 잘라버리는 거야. 나는 여기다가 0.5를 찍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제시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로 제시하면서 맞냐 틀리냐 또는 결과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랬는데 만약에 F 적었는데 49점 틀린 거고요. D 했는데 49점 틀린 거니까 이런 걸 이제 매치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는 말 그대로 정수된 연산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플러스 형태가 아닌 D로 적어놨으니까 뭐 나온다? 49라는 형태만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퍼센트니까 뭐죠? 99와 2를 나누죠. 참 또 오랜만에 보죠. 얼마죠? 4, 8 맞나? 이렇게 했나 우리? 그래갖고 29, 18 1 요게 뭐예요? 요게 우리 몇 학년에 적고 안 적었죠? 이거 참 아련한 기억인데 그죠? 이거 요게 우리가 뭐 했어요? 나머지잖아요. 이거 구하는 연산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 결과는 뭐 나오냐? 1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의 표현으로서 이런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랬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표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으로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퍼센트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구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관계 연산자라 그래요. 이게 뭐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가요. 두 개를 같냐 물어볼 때 는만 적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는 두 개를 붙이면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크다, 크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수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계 연산자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이거 답 뭐라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 답 뭐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참 말하기 애매한 거죠. 이게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하니까 뭐라 표현했죠 우리가? 참 거짓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참이다 거짓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다? 거짓이니까 뭐가 나오냐? 폴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죠? 이게 뭐란 말이에요? 같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같습니까? 아니니까 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폴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결과는 참 거짓만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참이죠. 같다 표현됐으니까 뭐다? 이렇게 true라고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관계 연산의 결과는 변수 숫자를 비교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true, false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는 true가 1로 취급되고요. false는 뭐로 취급되냐? 0으로 취급돼요. 0이 나오면 거짓이고 1이면 참이다. 근데 이거를 true, false라는 단어로 표시하면서 부등관계 연산자는 지금처럼 두 개를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논리 연산자 형태가 느낌표하고 그 다음에 %, 기호가 사용되어지는데 부정과 논리곱과 논리합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나왔던 전자계산이 나온 거죠. AND 연산, OR 연산 형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연산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표현을 할 때 나타내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볼까요? 이런 거 적어놓으면 참 골치 아프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잘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 이게 뜻이 하는 게 뭐냐면 16진수를 말하는 거야. 16진수가 우리 뭐로 표현돼요? 0부터 9로 표현되고 그 다음 뭐 나오죠? 10부터 15까지 숫자가 나오면 뭐로 바꾸죠?
A, B, C, D에서 영문자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F가 뭐냐냐? 16진수에 이거 15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 해석하면 이 진수는 뭐죠? OX는 단위를 설명하고요. 16진수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F5니까 F가 뭐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얘는 요거 말하는 거고. F가 얼마죠? F가 15를 말하는 거거든요. 15의 이진수가 기억나세요? 2, 7이 14인가요? 2, 6이 2 맞나? 뭐 잘못 적었나? 3이죠 참. 3이고 1. 그래서 얼마 나와요? 1, 1, 1 나오잖아요. 그래서 F니까 15는 이렇게 나온 거죠. 요 두 개의 숫자가 주어진다. 이걸 이제 이진수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프린트 F 퍼센트 X 이렇게 적어줘요. X가 뭐였죠? X가 혹시 요게 아까 나왔던 %D가 10진수였잖아요. %O가 8진수, %X가 16진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 계산된 결과 맞아? 16진수를 찍어달라. 그러면 %라는 단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논리 연산 형태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논리 연산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ND와 연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AND 연산의 특징이 뭐였죠? 같으면 둘 다 1이면 1이고 하나라도 0이면 0 나오는 거죠. 뭐 나와요? 0, 0, 0, 0, 0, 0, 0, 0 나오죠. 결과는 뭐 나오냐? 0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거 이제 논리 연산이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적어주면 요거는 OR을 설명하는 거예요. OR니까 뭐 나오죠? FF 결과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만들어줄 때 쓰는 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논리 연산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논리 부정, 논리 곱 형태로 만들어낸다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문장을 제시하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표현 자체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증가, 감소 연산자라고 보이세요? 뭐 되냐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하고 빼기 빼기 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증감 연산자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C란 언어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석 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가 해석되는 건 어떻게 한다? A에 A 플러스 1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C에서는 뭐로 표현하냐? 플러스 플러스 기호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A 값이 얼마인데요? 10이란 말이에요. 10에다가 더하기 1에서 다시 누구한테 주라? A에 주라는 얘기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냐? 11 돼도.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거예요. 일씩 증가시켜서 표현하라 이 말을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데 요게 이제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이래버리면 이게 10이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 요 라인에서는 N은 여전히 10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을 벗어나면 1 증가해요. 말 이해되겠어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해석은 야를 먼저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야 지금 얼마 나오게? 12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설명이 되지면서 맞냐 틀리냐 제일 많이 내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이래버리면 요거는 11이 되는 거예요. 왜? 증가했죠? 11 돼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A 11을 하는데 뒤에 플러스 플러스 돼 있잖아요. 어디 가서 다음번에 가서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A는 12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죠? 11이니까 지금 얼마 나오냐?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험에서 시험 문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에서 제일 많이 설명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증가, 감소 연산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본 기능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if문 나와 있죠?
이게 제어 구조를 나타내면서 if 문하고 그 다음에 for 문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책에는 지금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물로 다시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시언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 계산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뭐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명령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책의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로 드리도록 할 건데요. 543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보이세요? 543페이지에 4번 문제. A 플러스 플러스 B 곱하기 C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나와 있죠?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B부터 먼저 1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증가된 값을 누가 곱해요? C와 곱해서 누구한테 주죠? A에 줘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표시한 거니까 뭐부터 할까요? B는 B 플러스 1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값을 누구한테? C에 곱해서 뭐 하겠다? A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 1번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 문제가 A, B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C 돼버리면 B, C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B를 1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의도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적혀있는 거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이 문장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산이라든가 기본 표현이 항상 시험마다 한 개는 꼭 나왔거든요. 한 개는 꼭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칠 때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이런 기본 표현이나 연산자뿐만 아니라 제어 구조가 필요한 거죠. 포문이 뭐다, if문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한테 이걸 설명하기가 한 달, 두 달에도 이해 못 하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수업해보면 되게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그만큼 기계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최소한의 기본 표현 자체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요 프린트물 좀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드리면 프린트물을 통해서 C라는 형태의 기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남은 게 아마 엑셀이 남았어요. 엑셀이 남은 부분인데 엑셀도 함수 관련 문제가 또 한 개는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의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프린트물로서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거, 함수의 기본 모양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책보다는 이제 프린트물로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설명이 되면서 내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더 복습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요. 문제 보면서 풀었던 문제를 좀 정리하셔갖고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 오늘 했던 것들 용어들 형태를 잘 정리해서 봐주시도록 부탁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C 언어에 대한 부분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린 이거는 설명 안 듣고는 해석을 못하는 문제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과목은 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설명을 꼭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엑셀하고 C 언어에 대한 표현 자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나오셔서 수업 받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들 잘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